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가는 높고 기업 실적은 좋지 않고 경기는 나쁘고 또 세수는 펑크 났고 그런데도 부자 감세는 한다고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듯 엉망진창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장박원 경제 에디터와 이태경 민들레 편집위원 겸 토지 더하기 자유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은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삼무라고 합니다. 삼무. 네. 무개념, 무대책, 무대뽀. 무대책, 네. 무대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무개념은 일단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자 감세죠. 네. 왜 이게 무개념이냐면 지금 세수 펑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네. 작년에 56조. 네.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발표했죠. 재추계, 네. 세수 재추계 하니까 올해도 30조. 이렇게 네. 세수가 줄고 있는데 네. 지금 감세 정책만 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없다는 거고요. 네. 무대책은 지금 물가가 네.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높이 고물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도 높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지금 일반 국민들은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 소득도 2년 동안 줄었어요. 근데 줄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죠. 그렇죠. 경기 부양 대책을 네. 내놔야 되는데 그냥 내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뭐 수출도 지금 뭐 반도체 외에는 뭐 좀 반도체 자동차 두 개 네. 빼면은 좀 다 잘 되는 게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고 네. 무대뽀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부자 감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네. 지금 상속세 완화, 네.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종부세 이제 궁극적으로 폐지. 예, 그러니까 이게 무대뽀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네. 거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 증권 거래세랑 연관이 돼가지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 재분배. 이런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무 그런 원래 취지를 다 무시해버리고 네.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네. 상속세 완화. 무대뽀네요. 무대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대책, 무대뽀, 무개념. 네. 삼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경 편집위원님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희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희비극. 예, 네. 희극이면서 비극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윤석열은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죠. 네. 다른 것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극이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엔 경제 관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데 네, 네. 이 경제 관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영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네. 면에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 네. 재정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종 서비스나 네. 급부가 꼭 필요하죠. 예, 그럼 그건 민간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엔 그 민간은 대기업 내지는 자본, 그렇죠. 이제 그걸 포섭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윤석열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감사하면 좋은 것만 알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거대한 희비극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지금 침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픈 현실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집값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시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참 거짓 찝찝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정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참 거짓 찝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오를 것이다. 네, 참이지만 참이지만 좀 찝찝한 좀 부분도 찝찝하다. 있다. 네. 자, 오를 것이다. 저는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다 네, 이거는. 네. 네. 그러면 장박원 그 에디터님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저도 이게 집값 오르는 거는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지금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 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소득 불평등도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이제 가만히 그 부가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네. 가격만 오르는 거라서 그래서 집값 오르는 건 진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물론 이제 뭐 그 주택이 있거나 저기 분들은 뭐 오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집값 오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네. 지금 지표만 보면은 모르겠어요. 꾸준히 이게 계속 상승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단기간에는 집값이 특히 이제 서울이나 그 수도권 네. 일부 인기단지 같은 경우는 오를 수 있다는 게 그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이제 그 소비 전망 지수의 소비 동향 조사에 한국은행에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9월 달에 전망 지수가 나왔는데 네. 다른 그 소비 전망은 다 하락했어요. 네. 전체도 0.8%포인트 전달 비해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만 0.1%포인트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이하면 전망이 좀 비관적인 거고 네. 100 이상이면 전망이 아까 좀 낙관적인 네. 전망인데 지금 주택 그 가격 전망 지수는 계속 7월 뭐 그 전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네. 115, 7월이 115, 8월이 118, 그리고 9월이 119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오를 거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이 뜻은 뭐냐면 네. 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더 오를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그러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듣든지 사야 된다. 사다. 네. 사야 돼. 네. 마침 근데 금리가 내려서 돈을 빌릴 대출이 때, 가능하니까. 돈을 빌릴 때, 네. 대출했을 때,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네. 거 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네. 추격 매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치권에서 여당이 네. 중심이 되긴 하지만 민주당도 이건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 재건축 규제를 계속 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도 뭐 30년이 다 이제 지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진단 안 하고 굉장히 사업부터 완화했죠. 네. 한다. 그다음에 노후 주택에 대해서 네. 노후 주택의 재건축은 뭐 신속하게 네.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 뭐 88 대책도 우리가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집값을 자극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그 최근에 봐도 뭐 청약률이라든가 일부 인기단지들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이게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면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참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네. 그렇지만 찝찝하다는 거는 네.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예, 생각을 진심으로 해서 찝찝한 마음.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한 네. 심리. 이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네. 그다음에 네.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네. 집값을 올릴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찝찝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태경 위원님께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기준금리를 지금 떨어뜨린다고 해도 네. 크게는 못 떨어뜨릴 거고요. 네. 잘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25bp 정도? 네. 그 지금 3.5니까 3.25 정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금융권에서 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되게 적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월, 8월에 네. 그 주담대 위주로 가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네. 네. 8월 달엔 9조 2천억, 뭐 이게 정말 뭐 유사 이래 최대인데, 이게 그럼 금리가 낮아서 그랬던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이제 막 덤벼들었던 거고요. 네, 네. 거기다 이제 정책금융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 퍼부어댔죠, 시장에. 네, 네. 그게 컸고,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그 스트레스 DR, 네. DSR 그 2단계 적용하다 보니까 대출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급하게 들어온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금리보다는 네. 금리가 이제 아주 많이 떨어지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풀어주느냐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 대출을 더 풀어주기는 쉽지 않죠 지금. 네. 가격부채가 너무 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도 그 시장을 밀어올리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장 상황을 보면 네. 자료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 그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요. 네. 네, 여기 예, 나오네요. 나오네요. 지금 타워 팰리스가 9억이 폭락했다. 네, 강남구의 대장 이렇게 아파트 중에 나오네요. 하나죠. 근데 이게 네. 지금 9억 떨어진 게 나왔거든요, 거래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베일리. 원베일리라고 이제 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굉장히 비싼. 그렇습니다. 반포의 대장 아파트죠. 네, 네. 예, 대장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8월 2일에 60억 찍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이게 또 뭐 천정연장 열렸다. 네. 그랬는데 48억짜리가 거래가 등록이 됐거든요. 12억이나 12억이 빠졌어요. 떨어졌는데. 예, 예. 물론 다 등기는 안 된 거예요. 네, 네. 등기는 안 됐는데 직거래 아닙니다. 직거래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 신고가 하는 거 네. 상승 가격이 나오는 거는 다 호들갑을 떨면서 대소특비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건 보도를 절대 안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일부러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네. 모든 레거시 미디어는. 혹시나 이제 찬물을 예, 끼얹을까 봐.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이 튀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너무 갑자기 올라간달지 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있는데 아니 공평하게 해야죠,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단지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하락 거래가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매물수인데 네. 매물수는 사실 시시각각 변해서 네. 이게 뭐 아주 그렇게 그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매물수가 지금 보시면 서울 아파트인데요. 점점 올라갔습니다. 예, 네. 빠르게 올라갔죠. 네, 네. 지금 84,000건까지 오늘 날짜예요. 네, 그러네요. 9월 17일 날 84,000인데 84,000이면 이게 거의 집계한 일에 거의 그 커리어 하이에 해당하는 정도로 지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 부동산 그 정보광장에 있는 그 자료인데요. 네. 그 시장을 가장 이제 그 정확하게 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네. 거래량이 중요한데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은 꺾이고 있죠. 제일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내려갔습니다. 예, 꺾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꽤 많이 꺾였습니다. 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량도 보시면 빨간색인데요. 네. 그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 중에 네. 선 그래프죠. 네. 거기서 빨간색인데 이게 7월 달에 8,800억 건을 뚫어서 네. 이제 모두가 흥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8월에 6천 건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네. 8월 달은 이제 그냥 신고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6천 건.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이죠. 9월 달에 1,200건 정도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이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10월 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3,000건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200건이니까. 네, 네, 그러네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그러니까 힘들겠네요. 이제 거래량이 지금 부러지고 있다. 네. 자, 네, 그러면 그- 시장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그 단기간에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양상을 잘 봐야 되는데 굉장히 국지적으로 올랐어요. 서울에. 네, 네. 예, 그것도 다 오른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를 만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실탄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실탄이 부족하니까 그나마 그 랜드마크 위주로 네. 올라갔는데 몇 군데만 따라간 올라갔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이미 지금 한 6, 7, 8월의 네. 상승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그 안간힘을 쓰고 있다. 쥐어 짜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값 관련해서 공공과 민간에서 굉장히 통계가 상반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얘기인데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계 아닙니까 우리가? 네, 네. 통계가
믿을만한 통계가 전제가 되어야 네. 시장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네. 정책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도대체 우리가 가격이라고 할 때 네. 어떤 게 가격이냐 도대체 네, 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네. 우리가 뭐 가격 얘기 쉽게 하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8월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이죠. 네. 공공은 네, 네. 거기는 이제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아, 올랐다고 네, 했고. 1.27% 상승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6년 만에 최고다. 네. 그랬는데 그 민간의 중개사협회죠.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협회에서는 이제 아니다. 4.5% 빠졌다. 라고 좀 했습니다. 근데 4.5%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을 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네. 그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 모아서 평균 거래 가격이 그 7월에 비해서 8월이 4.5% 빠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엔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쓰면 상반된다. 상반된다. 무엇을 네.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포착하고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예.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부동산원의 통계를 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절대 신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좀 사심을 섞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집을 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집이 있는데 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집을 팔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집을 네. 살려고 하는데 네.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게 좋을지 저는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네. 가격 전망을 맞춘 적이 없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뭐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네. 조언을 할 만한 이제 주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계속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서울로 보면 서울이 네. 중요하니까요. 서울은 이제 2014년부터 대세 상승을 해서 네. 2021년까지 상승했거든요. 네. 가장 긴 기간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억지로 그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자산시장이라는 게 많이 그 산이 높으면 골도 골도 깊은 깊고. 네.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제 건강한 조정이 있어서 그게 낙폭이 됐든 네. 기간이 됐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네. 그 조정을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 한 2024년, 23, 24년의 조정은 굉장히 좀 이상한 조정이죠. 조정이고 해서 마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정고점이 많이 근접을 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제대로 안 왔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지금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갖고 계신 건 정고점을 많이 회복했다고 하면 던지고 아, 팔으라는. 예, 네, 팔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사는 시장을 건 조금 있다가. 예, 주의 있게 지켜보시고 그 대신에 시장을 지켜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아주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지표는 매크로한 지표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서울 부동산 광장에 가셔서 부동산 정보 광장에 가셔서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예, 네. 거래량이 되게 이제 보면은 그 하락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는 네.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네.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때 거의 사시면 돼요. 그러면 물릴 일이 적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네네. 거는 그 전세가율. 전세가율.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네. 전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전세 가격을 보면 전세 가율이 만약에 매매가 가깝게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높아지죠. 네, 그런 것 두 개 지표를 같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매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네네. 보면 지금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그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대출 규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출 규제를 지금 조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런 네. 대출 규제 정책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좀 확인을 네. 하는데 사실 뭐 개별 집값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불가능하죠. 저기 네. 가장 피해야 될 거는 네. 나는 상태에서 팔고 나가겠다. 아, 네. 이런 거는 그건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맞아요. 설사
좀 내가 못 먹었어도 네. 만족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욕심을 예. 버리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 나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폭염이나 폭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또 문제 한번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전망대로 2%대 초반으로 물가는 안정되었다. 참 거짓 찝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찝찝. 저도 찝찝. 찝찝. 네. 네. 우리 장관님. 지금 물가가 그 2%대 이제 초반을 향해 가는 듯한 이게 흐름은 지수가 나올 때마다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생산자 물가인데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제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이제 반영이 되죠. 네. 근데 생산자 물가는 0.1%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공산품이 떨어져서 또 공산품이 떨어진 거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그 원유 가격이 네.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생산자 물가가 좀 평균적으로 보면 안정돼 보이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네. 그 조금 다른 게 그리고 이제 실제 체감 물가랑 달라지는 이유가 네. 이 먹고 사는 네. 우리가 소위 이제 장바구니라고 네, 하는 네, 네. 그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농수산품. 네, 네, 네. 과일, 네. 뭐 농산물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부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생산자 물가 증가율 보면 네, 부추가 172.9%. 네, 파프리카가 137.4%. 네, 네. 요즘 파프리카 많이 먹거든요. 네. 그다음 샐러드 먹을 시금치 때도. 124% 네,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가장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는 배춧값입니다. 맞아요. 배춧값. 네. 그래서 배춧값을 한 포기 들고 어디 그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주부께서 네. 배추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예전에 비하면 턱없이 비싼 그렇죠. 배춧값이죠. 네. 2만 원까지 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9,000원이라고 포기당 9,000원이라고 하지만 또 실제로 마트에서 먹을 만한 거 이렇게 집어서 2만 원이라고 하는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상승률 증가율은 이제 73%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 이제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김장 잘 네, 앞두고 제일 걱정하는 건데 이게 아무튼 농수산품 물가가 네. 5.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죠. 못하는데 네. 이 농산물은 바로 네, 체감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물가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네. 2%라는데 안정된 거 전혀 같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네. 이게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떨어지진 않죠.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반면에 실질 소득은 줄었죠. 그렇죠. 작년에 네, 네, 네. 줄고 올해도 줄고 네.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들어서도 계속 네. 실질 소득이 줄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는데 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네. 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네. 그 이자 부담은 또 계속 네. 큰 상태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찝찝합니다. 네. 그럼 이태경 의원님은 물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지금 장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꺾인 건 맞죠. 네. 꺾인 건 맞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약간 기저효과 비슷한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오름세가 좀 둔화된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이제 90점까지 맞은 사람이 95점 올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비슷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 선배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봐야 되죠. 네. 유가가 왜 떨어질까요?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건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글로벌 경기가 네.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올라도 곤란하지만 네, 네. 떨어진 것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네. 사실 지금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걸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물가가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수준이에요. 높다고 느낄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네, 네.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계도 어렵다면서요. 건설업계도 네. 뭐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뭐 서부선이라든지 위례 네. 신사선 뭐 이런 경전철 건설이 거의 다 무산되고 있는 아니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자료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위례 신사선이라고 경전철이에요. 네, 네. 경전철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장난감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게. 네, 짧고. 네, 짧고 네. 이제 모노레일 비슷한 느낌인데 네, 네.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운전사도 없어서 그냥 무인으로 다니는 건데 네, 네. 이게 이제 위례 신사선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신사역에서 위례 예, 신도시까지 가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죠. 그 가는 건데 그게 이제 GS 건설이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에 하나였죠. 네, 네. GS 건설 되게 큰 회사죠. 대형 건설사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거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네. 해서 빠져나왔어요. 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서부선. 서부선. 예. 은평구에서 관악구까지 가는 맞습니다. 거. 네. 제가 사는 데랑 아주 가깝습니다. 기점이 네. 세전역에서 이제 관악까지 가는 건데 네, 네. 신촌을 거쳐서 이제 여의도 거쳐서 관악 가는 거죠. 네, 근데 네. 이게 그쪽 라인이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네. 거기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의 교통망이 보면은 이렇게 뭐라 하면 좋을까? 횡단 위주로 돼 있죠. 네. 중단은 그렇죠. 잘 없어요. 네, 맞습니다. 횡단 네. 위주로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GS가 이것도 못하겠다라고 손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도 서부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털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서부선은 제가 보기엔 기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부선 호재 보고 집산 분들은 좀 갑갑하게 됐는데 패닉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집을 샀으면. 맞습니다. 이건 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도저히. 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여서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다. GS 같은 데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면요. 이게 지금 공사비가 급등해서 그런 거죠. 그게 가장 크죠. 어. 예. 근데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네, 네. 그 공사비가 오르고 네. 처음에 이제 이건 애초에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수지를 못 맞추는 거죠. 나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문제네요. 컨소시엄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예정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메이저 업체가 또 들어올지 네. 쉽지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건설사 폐업도 이제 증가 추세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저기 밑에 나오네요. 불황을 견디다 못해서 폐업하거나 부도 맞은 건설사가 소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뜨거운데 네. 왜 이러는 거냐. 건설사는 지금 네. 폐업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지금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연체율이 계속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주 가까스로 막 틀어막고 이게 터지지 않도록 네, 네.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실 굉장히 사업장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고 위험한 상태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계속 시한폭탄이 될 거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두고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텐데 지금 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올 한 해 거칠 세금이 원래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거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법인세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네, 지금 자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수 펑크는 작년에도 56조가 났거든요. 근데 네, 네. 올해도 이게 올해는 사실 예측이 됐었어요. 네. 예측이 됐는데 정부가 마치 이제 이게 세수를 재추계 하면서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네. 이게 오차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제 30조가 덜 거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문제죠 지금. 네네. 그러면 정부는 세수 펑크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올해 들어서 좋았지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예요 산업에서. 네, 네.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사실 다른 철광이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계속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금리를 이제 긴축 기조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반도체 경기가 그 중에 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당연히 법인세를 못 낼 아. 적자기 때문에 네네. 법인세를 못 낼 상황이었어요. 네. 작년에 그 예산 그 저기 올해 예산 네. 짤 때 작년 네. 12월에 이제 국회 통과하기 전에 7월부터 짜서 짜는데 네. 그 짤 때 이미 그 기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이제 반영을 안 한 거죠.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경기 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수단으로 이제 세수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감안하더라도 너무너무 많이 그 세수 펑크가 났다. 그 오차가 너무 너무 크다. 심해요. 예. 네. 작년에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4.1%인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했던 거에 거치지 않은 게 그 14%. 14.1%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올해도 마이너스 8.1%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역대 세수 오차율 계산했을 때 작년 예산이 1위, 올해 예산이 2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뭐 저기 신문 사설을 봤나 오늘자 봤더니 네. 뭐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이런 식의 살림을 안 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추계가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네요. 이런 식의 그렇고 오차가 뭐 10% 보세요. 그 전체 예산의 거의 10%가 오차가 나는 거예요. 10% 이상이. 네, 네. 300 몇 조죠? 300 몇 조에서 뭐 보면 그죠? 360조에서 367조에서 337조 이러면은 네. 300조 대잖아요. 근데 그 30억이 나고 56억이 오차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2020년서부터 23년까지인가 그 오차율이 마이너스 12%인가 그래요. 12.4%인가. 네. 그러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오차율을 보이면 이거 무슨 예산을 모태로 짜냐 그냥 그렇죠. 저기 쓰고 말지. 네.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거는 실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세수가 이렇게 덜 거쳤다 이거예요. 네. 덜 거쳤으면은 나라가 쓸 돈이 그렇죠.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써야 될 곳에 쓰지 쓰지 못하는 못하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외평채? 예, 외평기금, 네. 외평기금이라고 외환평형기금인가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환율이 네. 급변동할 때 쓰려고 하는 기금이거든요. 네. 그 용도가 따로 있어요. 네. 그걸 거기서 20억을 끌어다가 메꿨어요. 56조. 네,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그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한국은행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기금들 막 여기저기 그렇죠. 갖다 기금은, 오고 막, 네. 그다음에 돌려받기 하고.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버텼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더 쓸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항상 썼던 그 예산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지방 또 그 교부금 같은 게 네, 있거든요. 네, 네. 한 거의 뭐 40%가 이제 네. 지방 교부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조가 펑크하면 12조는 지방으로 가는데 그게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방에서 또 쓰는 예산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실핏줄이 쭉 가서 피가 돌아야 되는데 네. 마지막 말초신경에 피가 안 갈 수가 안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게 학교 급식, 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돌봄 네, 예산,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뭐 이런 거죠. 뭐 NGO들 네. 지원해줬던 거, 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없애도 아무튼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것부터 다 잘리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부는 이제 굳이 쓰지 않을 돈은 우리가 안 쓰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굳이 쓰지 않을 돈이라는 데가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그렇죠. 당사자 예산을 특히 그럼요. 받는 당사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내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앞에 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뭐 그 내수 네, 제가 자료 띄워놨습니다. 그렇죠. 예, 내수. 예, 예.
심리. 낙관, 비관, 그렇죠. 경계까지 떨어졌다. 네, 그렇죠. 이게 네. 완전히 지금 그리고 오늘 나온 그 전산업 그 기업 심리 지수 이것도 지금 계속 90대 91 이렇게 네, 맴돌고 네. 있고 그 특히 내수와 관련된 게 중소기업 심리 지수하고 내수 심리 지수거든요. 네, 네. 이거는 다 90 밑이에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내수가 초토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 며칠 전에 나온 것도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75%가 지금 연 100만 소득이 원도 1,200만 원, 네, 그러니까 100만 그렇죠. 원씩 그렇죠. 한 달에 100만 그러면 원도 못 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수두룩한 거. 그리고 1인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들이 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들은 진짜 영세한 곳이거든요. 네. 내가 다 일을 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런 데 폐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빌린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는 것도 네. 60% 가까이 늘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업은 가계부채 늘어가지고 거의 뭐 사상 7대죠. 네. 기업들 실적 안 좋은데 기업들도 부채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마저도 지금 네. 세수가 펑크가 나서 돈을 못 쓰는 상황. 네, 그렇죠. 손 놓고 있는 걱정이 거예요. 됩니다. 그런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가상현실 속에서 굉장히 그 가짜 정보, 가짜 뉴스들에 네, 네. 이제 둘러싸여서 그냥 아름답고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잘 돌아가는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경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세세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기재부나 산업부나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네. 보고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고 보고했을 때 또 경로를 하실까? 경로를 하실까. 네, 그런 네. 눈치를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고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추정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경제가 안 좋은 왜 그러냐면 경제를 낙관하다 보면 지금 이거 세수축에 재축에 할 때 이렇게 오류 발생하는 네, 것도 네. 사실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를 낙관하다 보니까 비관적으로 봐서 이 세수가 거치지 않을 것을 계산을 미리 해야 준비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경제를 낙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알고서도 반영을 안 하는 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네, 그 경제 내각, 경제 부처 사이에 맞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부처가 진짜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국민들이 그렇죠. 느끼는 거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요. 있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막 우리 경제 좋아질 거다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균형 재정 때문에 물가를 잡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투자든 아니면 이제 그 내수든 네. 아니면 이제 수출이든 네. 어려운 상황에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부가 과감하게 적자 재정이라도 편성해서 하라는 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네. 언론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 역행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네, 그러면 끝으로 체코 원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에 대형 원전을 짓는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15년 만에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요거는 거의 덤핑이다, 덤핑 수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덤핑 수주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는 낭설이다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사실은 좀 그런 측면도 봐야 돼요. 지금 그 원전 수주를 한 것이 네. 그리고 원전 수주가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익에
된 거다. 네. 그리고 원전 수출한 걸 갖고 자꾸 폄훼하고 네. 뭔가 뒷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국익을 해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네. 그 일부 언론은 네. 민들레 같은 그 일부 언론은 국익을 해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언론 자유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그리고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네. 아주 막말에 가까운 논평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떤 일이 정부에서 했을 때 그거를 감시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는 네. 것은 언론의 역할이죠. 당연한 역할이에요. 오히려 수출했으니 와 캐거다. 네. 뭐 정부 잘했다. 네. 정말 대통령이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야말로 어용 언론이고 네.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홍보, 네, 네. 정부를 그냥 그냥 무조건 국정 브리핑이죠. 그렇죠. 그거는. 맹목적으로 네, 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관지. 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옛날에 그 2009년에 했던 그 원전 있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바라카 네. 원전을 네. 했을 때도 그 정보의 불투명 때문에 네. 정보가 제대로 네. 공개되지 않아서 나중에 얼마나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명 계약 논란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도 사실은 바라카 원전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익을 내나 이런 이제 의문을 네.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원전이야말로 이걸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자에 이미 벌써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네. 그 정부에서는 제일 이제 우려했던 게 이런 우려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체코가 원전을 지으려면 수십조 원의 돈이 필요해요. 네. 근데 체코가 그 정도의 물론 이제 국가니까 여력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원전 4개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체코 정부가 그거를 그 자금 조달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그럼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거 아니냐? 지원해주고. 네, 지원해주고 우리 자금으로 우리가 짓고?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일부 네. 지원해주고 네. 우리가 짓고 뭐 그런 상황이 될까봐 네. 그걸 우려를 제기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2기를 수주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본 계약은 체결이 안 네, 됐기 네. 때문에 봐야 되고 2기를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데 1기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나온 서류 자료가 뭐냐면 네. 나머지 그 3기, 네. 세 개 네.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수출입은행과 무역공사가 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할 그런 수 있다. 그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폭로가 돼가지고 네. 일부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어요. 아. 제가 그 보도되기 전에 아까 그거는 제가 그 3가지 걱정해야 걱정되는 되는 이유. 그거를 했는데 네네. 그 기사에도 제가 썼는데 네.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리고 있으면 네.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그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공사비에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에 제가 지금 3가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저도 정리를 한 건데 네. 먼저 이게 원전이라는 거는 네.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도 네. 뭐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근데 네. 일단 공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원전은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게 눈높이가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짓다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네. 이미 이제 여러 그 과거에 지은 원전 건설을 보면 뭐 5년, 10년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짓다가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여러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사비 자체보다는 금융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네. 그 금융 비용을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 추가되는 금융 비용에 대해서 네.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네. 또 하나는 웨스팅하우스 변수예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죠, 소송 중이죠. 기술료를 네, 내놔라라고 그러니까 이 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바라카 원전 때도 15년 전에 바라카 원전 때도 네, 네. 똑같은 기술 그 소송
그걸 해서 네. 전체 사업비 186억 달러 중에 네. 20억 달러치를 챙겼단 말이에요. 아. 10% 네, 이상을. 네, 네. 근데 그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막 그 회사가 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네, 네, 네. 자기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래 다른 했던 사업이 네, 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지금은 그게 적자가 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사모펀드에 넘어가 있어요. 네, 캐나다 네. 사모펀드에 블루필드인가 이런 블루필드라고 하죠. 네. 그 사모펀드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모펀드는 목적이 뭐냐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으려고 해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송에서 우리가 상당 그에게 기술료를 지불할 지급하면 되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덤핑 수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네. 잘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되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네, 네. 사실은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냐면 이게 사고 저항성 연료, 핵연료 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이제 거기가 그게 깨져가지고 냉각수가 없어지면서 네. 그 핵봉이 녹았잖아요. 네, 네, 녹으면서 네. 이게 그게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핵오염이. 네, 네. 근데 이제 사고 저항성 핵연료라는 거 네. 그거는 그 뭐 액시던트 토러런스 퓨얼인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A 뭐죠? 액시던트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ATF라고 네, 하는데 ATF. 사고가 나더라도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그런 냉각수가 네. 없어도 네. 그게 녹지 않도록. 상당 기간 녹지 않도록 않도록 하는. 막아주는 건데 엄청난 이거를 기술이 필요하죠. 네, 네. 이거를 유럽이 이제 그 텍소노미라를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라 네. 그래가지고 녹색 분류 체계로 원전을 분류하면서 몇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원전을 앞으로 지면 이 사고 저항성 연료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잖아요. 아직은 기술이 없고 네네. 지금 다 없어요 기술이. 네네. 그거는 이제 개발 중이고 네. 유럽하고 미국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개발 속도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발표는 2031년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상용화할 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일본도 2040년에 하기로 지금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근데 이게 왜 단순 연료 문제가 아닌 게 네. 이 연료를 쓰려면 핵 원재료 그 설계 자체도 그 연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아까 처음에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공사 기간이 네. 무한정 길어질 늘어날 수가 있는 있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사실? 너무 이거를 당연히, 이런 걱정을 제기하는 거는 네.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역할이고 되는데 의무죠. 네. 이걸 제기한 언론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 답답해서 썼어요. 아, 네. 이 문제를 왜 제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론 그 원전 전문가 중에 뭐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사도 사실은 그 예전에 네. 그 ATF의 기사, 네, 네. 그 사고 저항성 연료에 대한 기사들은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체코 수주할 때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봐야 되고 금융 지원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체크할 게 되게 많은데 많은데 언론에서는 네, 스스로 입틀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은 뭐 그걸 반대하면은 국익을 해치는 그것처럼 아주 반국가 행위라고 그렇죠. 엄포를 놓니 네, 이게 네. 뭐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상황이죠. 우리 이태경 의원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게 덤핑 수주다 아니면 덤핑 수주라는 것은 낭설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덤핑 수주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이 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네. 그게 덤핑 수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된 걸 한 적을 본 적이 그런 게 없어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거 내내 못했는데 이것만 잘할 거라는 기대는 저는 너무 그거는 허망한 기대 같아요. 네, 네.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이 나 원전 수주해 왔어 라고 기분 좋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 그렇죠.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듣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일정상 조금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떼꾸알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